2024년 6월 12일 인사이드 아웃2가 드디어 개봉합니다. 하지만 전작인 1편에 이어 무려 8년 만에 후속작이기 때문에 영화 속 설정들에 대해서 까먹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그러면 2편의 감동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1편에 숨어있던 설정들, 2편에 나오는 감정들의 특징, 그리고 새로운 감정이 기존의 감정과 대립해야만 하는 이유, 1편과 2편에 숨어있는 상징들과 그 연결성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알고 가시면 영화가 더 재밌을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사이드 아웃은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다룬 영화인데요. 라일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감정의 과정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5개의 감정들처럼 심리학자들 또한 사람이 가진 감정의 수는 몇 개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어요. 그래서 행동주의자인 왓슨은 총 3가지, 감정의 바퀴 이론을 제시한 플루치크는 총 8가지, 기본 감정 이론을 제시한 폴 에크만은 6가지로 보았죠. 그리고 영화는 폴 에크만의 기본 감정 이론을 차용했고 그에게 자문을 정식으로 부탁했어요. 그래서 폴 에크만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인 폴 에크만은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15위의 권위자로서 미세표정 연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은 성별, 인종, 나이, 문화에 상관없이 모두에게나 누구에게나 타고난 감정이 6개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각각은 행복, 슬픔, 혐오, 두려움, 놀람, 분노이죠. 보다 보니 익숙하시죠? 바로 이 6개의 감정이 인사이드 아웃의 감정이들의 모티브예요. 순서대로 기쁨이는 행복, 슬픔이는 슬픔, 까칠이는 혐오, 소심이는 두려움, 버럭이는 분노로부터 온 감정이죠. 이렇게 보니까 매칭이 되시죠? 근데 이론에는 놀라움이란 감정이 있기 때문에 6개인데 영화에는 5개가 있네요. 그리고 그것도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놀람과 두려움은 비슷한 감정이라서 그래요. 원시시대에서는 맹수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현대사회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빠르게 놀라움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진화했다고 해요. 그래야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둘은 얼굴 표정에서도 함께 드러나는 감정인데요. 실제로 제가 페이스 리더라는 프로그램으로 감정 표현에 대해서 분석할 때도 두려움과 놀라움은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두 감정이 함께 찍히는 거 보이시나요? 영화에서도 이런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소심이는 두려움과 놀람이 합쳐진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감정들의 초기 컨셉 아트인데 오른쪽을 보면 6개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초기에는 6개의 감정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거죠. 또한 놀람과 두려움은 우리 생존에 있어서 워낙 중요한 감정이기 때문에 영화 구상 초기에는 소심이가 메인 주인공 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함께 본부를 이탈하는 것이 슬픔이가 아닌 소심이었고 대립구도도 기쁨이야 슬픔이가 아닌 기쁨이야 소심이였다고 하죠. 초기 각본 단계에서도 이런 흔적이 남아있는데 행복인 기쁨이야 두려움인 소심이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쁨이가 친구한테 비꼬면서 말하거나 친구에게 침을 뱉도록 하는 인성 터진 장면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기쁨이를 말리는 것이 소심이었고요. 하지만 1편의 감독인 피터 닥터는 그러면 영화가 부정적으로 그려지게 되면서 아이들을 위한 영화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아는 기쁨이야 슬픔이가 대립하는 구도가 1편의 최종으로 되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5개의 감정이들이 나오게 된 거죠. 알고 보면 소심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친구라는 거고요. 비록 이렇게 생겼지만요. 그리고 각 감정들은 이미지 모티브가 존재하는데요. 기쁨이는 별, 슬픔이는 눈물방울, 까칠이는 브로콜리, 소심이는 신경세포, 버럭이는 빨간 벽돌이라고 해요. 이런 모티브는 추상화의 방을 들어갈 때나 소심이와 까칠이가 대화하면서 소심이가 자기의 신경이 망가졌다 라고 말하는 등의 이스터 에그 형태로 드러나죠. 영화의 주인공인 라일리는 1편에서는 11살이었지만 2편에서는 13살입니다. 이 또한 이유가 있는데 11세에서 13세가 심리학적으로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되는 4개의 감정인 불안, 시기, 권태, 당황 또한 청소년기에 본격적으로 겪게 되는 감정들이죠. 각 감정들에 대해서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불안이는 새로운 감정들의 대장격으로서 상징색은 주황색, 모티브는 전기라고 해요. 불안이란 감정은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이 가장 겪기 싫어하는 감정이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를 이끌기도 하는 보다 근원적인 감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편의 티저 영상에서도 기쁨이가 불안이를 보고 나서 와, 넌 정말 에너지가 많구나 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한 불안이만 상징색과 눈동자색이 다른데요. 몸은 주황색이지만 눈은 초록색, 청록색이에요. 기쁨이가 몸은 노란색이지만 머리와 눈은 파란색인 것처럼요. 기쁨이와 불안이만 유의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귀여움을 맡고 있는 불어비는 상징색은 청록색, 모티브는 싹 트는 버섯이라고 해요. 사실 불어비는 가장 드라마틱한 이미지 변화를 겪은 캐릭터인데요. 왜냐하면 1편에서 초기 컨셉 아트 단계가 이랬으니까요. 왼쪽이 남자 버전, 오른쪽이 여자 버전의 불어비였다고 해요. 못생긴 게 정말.
하지만 불업에는 귀엽게 생겼긴 했지만 빌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이름이 envy인데 시기 질투를 의미하는 말로써 인간이 살아야 되는 가정에서 느끼게 되는 가장 부정적인 감정 중에 하나로 치부되거든요. 이 감정이 워낙 부정적이라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쉽지 않을 텐데 영화에서는 어떻게 그려낼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따분이는 상징색은 남색, 모티브는 놀랍게도 국수가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록 이름은 따분이이지만 캐릭터 자체는 단순히 지루해하는 따분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태감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요. 따분함이라는 것은 무언가에 재미를 못 차서 지루해하는 감정이고, 권태감은 모든 일 자체에 흥미를 잃고 힘이 없는 감정으로 엄밀히 말하면 구분이 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굳이 영어가 아닌 ENNUI를 가져온 거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어에서는 뭐뭐이를 맞추기 위해서 따분이라고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황이는 상징색은 분홍색, 모티브는 홍조라고 해요. 당황이도 불업이와 마찬가지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은 캐릭터인데요. 초기에는 왼쪽과 오른쪽을 합친 듯한 느낌이었다고 해요. 좀 그렇죠. 불업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중간에 있는 저 보라색 이상한 덩어리는 소심이의 초기 컨셉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왼쪽의 죄책감이나 오른쪽의 우울함의 초기 컨셉 아트 또한 이 편에서는 당황이가 이런 컨셉을 차용한 것 같습니다. 당황이 생긴 게 빙봉 같기도 해서 슬픔이랑 케미가 잘 맞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연구에 의하면 당황이라는 감정은 생각보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요. 한 연구에 의하면 더 당황하는 사람일수록 더 협력적이고 더 이타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요. 당황한다 라는 것도 결국에는 감정 표현이 더 풍부하고 상대방에게는 악의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으로서 비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사람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 당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추가된 4개의 감정들과 5개의 기존 감정들이 섞이게 되면 복합 감정이 발현되는데요. 일단 소심이와 불안이는 애초에 거의 한 몸이에요. 까칠이와 불업이가 섞이면 열등감과 같은 감정이 생기는데 영화에서는 이를 감정 간의 케미를 통해서 표현할 것 같아요. 인사이드 아웃 1은 심리학적인 고정을 신경 쓴 영화이기 때문에 곳곳에 이런 디테일들이 녹아있거든요. 기쁨이와 슬픔이가 빠지게 되는 장기 기억은 대뇌피질을 형성한 것이고, 흔히 수능금지곡이라고 불리는 트리플랜드껌 광고도 비자발적 음악의 형상화라고 실제로 있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감정들이 있는 감정 컨트롤 본부 또한 작업 기억의 중앙 집행기라는 것으로부터 가져온 설정인데요. 또한 영화에서 라일리의 성격을 이루어졌던 5가지의 섬들 기억나시나요? 가족섬, 정직섬, 하키섬, 우정섬, 엉뚱섬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섬들이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핵심 기억이었어요. 기쁨이와 슬픔이가 핵심 기억을 가지고 장기 기억으로 빨려가자마자 성격 섬들이 가동하지 않게 되었죠. 실제로도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핵심 기억들은 우리가 성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성격을 구성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영화에서는 그것을 이미지 형태로 잘 표현해 주었고요. 어떤 것이 현재 핵심 기억이 되느냐에 따라서 섬의 크기가 커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편에서 기쁨이, 슬픔이, 빙봉이 들어가게 되는 추상적 사고의 방 혹시 기억하시나요? 빙봉이 지름길이라고 하면서 둘을 안내하잖아요. 작동한 적도 없다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추상적 생각이라는 것은 10세 이후로 발달된다고 해요. 당시 라일에는 11세였기 때문에 빙봉이 말한 대로 추상적 사고의 방이 예전에 작동한 적이 없고 안전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빙봉도 나름 생각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심리학적인 근거가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못 찾았습니다. 감독의 인터뷰나 설정 같은 것들을 찾아봐도 언급이 없어서 도저히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미학적 관점에서 해석은 존재하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추상적 생각의 방은 총 4단계인데 이 4단계는 차가운 추상의 거장인 핏 몬드리안의 화풍의 변화도 실제로 4단계로 진행되었다고 해요. 영화의 순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단계 추상적 분열, 2단계 해체, 3단계 2차원화, 4단계 비구상성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죠. 이렇게 같이 두고 보니까 얼추 맞는 것 같네요. 다만 오피셜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편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당연히 다들 빙봉의 마지막을 떠올릴 거예요. 빙봉은 라일리의 상상 친구로서 코끼리 코, 고양이 수염, 솜사탕 몸, 돌고래 소리를 내는 우리의 동심을 상징하는 캐릭터입니다. 빙봉과 같은 상상 친구는 2살에서 11살의 어린 아이들이 불안함을 견디기 위해서 만든 공상적인 존재라고 해요. 이놈이 문제라는 거죠. 동양보다는 서양 문화권의 아이들이 이런 개념을 많이 가지며 아동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개념이라고 하고요. 영화에서는 그것을 감동적으로 잘 풀어냈고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빙봉이 소멸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잊혀지는 것이니까요. 비록 우리가 더 이상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상상 친구는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편에서는 이 빙봉의 빈자리를 채우는 캐릭터가 둘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블러피입니다. 블러피는 TV에 나오는 라일리의 최애 캐릭터로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린 시절을 상징해주는 캐릭터이죠. 포켓몬, 뽀로로, 도라에몽, 라바, 짱구와 같은 캐릭터들로서 우리가 힘든 순간에 도와주는 동화 속의 만화 속의 캐릭터들이라는 거죠. 저한테는 이상희 씨가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현재 10대 친구들은 페어리루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블러피는 갇힌 감정들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블러피 말고도 하나의 캐릭터가 더 있는데요. 바로 2D 캐릭터인 랜스 슬래시 블레이드입니다. 영화 티저에 잠깐 까칠이와 로맨스 씬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설정인 게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 2D와 같은 이모티콘의 얼굴을 봐도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와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즉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존재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느끼기 때문에 2D에 빠지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두 캐릭터는 영화에서 의도적으로 설정들을 풀지 않았습니다. 1편의 빙봉도 개봉 전까지는 어떠한 정보도 풀지 않았거든요. 1편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둘도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편의 감정들은 1편의 감정들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바로 기본 감정들을 억누를 때 나오는 감정이다 라는 거죠. 1편에 나왔던 기본 감정들은 타고나는 거예요. 라일리가 태어나자마자 기쁨이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리고 33초 후에 슬픔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이고 선천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2편의 감정들은 조금 복잡한 감정이에요. 우리는 청소년기가 되면서 인지적 발달, 호르몬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때 주로 부정적인 감정들을 겪게 되면서 이 감정들은 본능적인 기본 감정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나오는 감정이고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감정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대부분 억누른 모든 근원은 불안이고요. 또 이놈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1편의 감정과 2편의 감정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타고난 내부적인 요소가 강한 감정들이 1편이라면 학습된 외부적인 요소가 강한 감정들이 2편의 감정들이기 때문이에요. 영화 티저에서 나왔듯이 새로운 감정들이 기존의 감정들을 가두는 것도 새로운 감정들이 기존의 감정과 대립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고요. 그래서 영화의 주요 갈등은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감정들과 본능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가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편을 보실 때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참아야만 하는 이 본능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그리고 그때 행복은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고 보면은 2편의 내용이 훨씬 더 깊고 재밌게 느껴지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사이드 아웃은 감정에 대해 다룬 영화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 컨트롤 패드가 회색이 되면서 감정들이 라일리한테 관여하지 못할 때 라일리가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거나 엄마의 지갑을 훔치는 등 오히려 망가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감정들이 다시 컨트롤 패드를 작동하게 하면서 라일리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처럼요.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감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은 오히려 이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악수가 될 수 있어요. 2편의 감정들이 1편의 감정들을 핍박하는 것도 사실 이런 맥락으로 갈 수 있고요. 실제로 영화의 자문을 맡은 폴 에크만은 감정이야말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이다 라고 설명하고요. 그래서 1편과 2편을 관통하는 주제는 결국 하나인데요. 바로 감정은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들인데 이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라는 거죠. 그리고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다루는 것을 배우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는 바로 어른이 되어간다 라고 말합니다.